저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32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이십니다. 현장에서 농업인 지도를 하며 쌓인 시설 수박에 관한 수많은 노하우를 오늘 교육 시간에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김종원 간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논산에서 단양까지 오는데 제 차를 끌고 3시간을 왔거든요.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23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박수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듣겠으면 좋을까요? 저도 농촌 지도직 공무원으로 지금 32년 정도 근무하고 이제 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앞에서 이렇게 막 인사하는 게 되게 길어요. 어떤 데는 막 1시간씩 인사만 하고 있어. 근데 우리 단양은 굉장히 선진적인 지역이시네요. 앞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시는 거 보고 역시 현명하신 우리 의원님들이시다. 사실 교육장에 와서 얘기 길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 하면 없거든요. 오히려 자기한테 마이너스인데 그걸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인사하신 거 보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지금 시선 수박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저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선 수박이 비가림 형태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이제 할 계획이신가요? 사실 우리 농업에서 뭔가 한 가지를 바꾼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옆에서 바꾸라고 해도 잘 안 먹혀요, 이게. 특히 노지만 계속 농사를 짓었는데 왜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다 농사를 지으라고 해? 라고 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농사짓던 습성이라는 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를 왜 받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무 지장 없는데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저쪽에서 이 비가림 하우스를 짓는데 예산을 80%를 보조를 해주고 20%만 해서 이 하우스를 지어주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하기 전에 여쭤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금년도에 80% 보조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대한민국에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왜 할까요, 그렇게? 왜?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우스를 지으면 그때부터는 보조를 안 해줘도 돼. 왜? 하우스에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더 잘 짓고 돈을 많이 벌으면 나도 그때는 따라가는 거죠. 그때는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내 돈으로 하우스를 지어야 돼. 보조금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되게 좋은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지 수박하고 하우스 수박, 제가 이제 수박하고 인연을 맺은 것이 1997년도에 첫 인연을 맺기 시작해갖고 강의도 좀 하고 현장에도 많이 다니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수박 면적이 한 4만 헥타가 넘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노지 반, 시설 반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노지 수박이 쭉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빠른데 아직도 이제 일부 지역에서 노지 수박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은 노지 수박은 굉장히 줄어드는 반면에 시설 수박은 그냥 그 상태로 조금 유지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깜짝 놀랄 그 내용이 뭐냐면 시설 수박 주산시에서도 수박이 면적이 확 줍니다. 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정도로 줘요. 지금 그때 당시에 97년도 그때 전국 수박 면적이 한 2만 헥타가 시설 면적이 있다 보면 지금은 전체가 2만 헥타밖에 안 돼요. 수박 면적이. 그러니까 거의 한 50% 정도 줄었다고 봐야 돼요. 수박 면적 자체가. 근데 시설 수박 하는 데에서는 저희 논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초창기에 수박을 할 때는 노지 수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10년도 안 돼서 노지 수박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시설 수박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형태는 되게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비닐 한 겹만 쓰여서 파이브에다 하는 비가림, 여러분들이 이제 비가림 재배를 하셔야 돼요. 하우스에 2중, 3중 하시는 게 아니고 비가림 재배, 비만 안 맞게 하는 형태의 농사를 짓는 거죠. 비를 안 맞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사실은 나쁜 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릴 건데 비를 안 맞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병이 더 생기죠. 병. 비를 맞을 때하고 안 맞을 때하고 비 안 맞으면 병이라는 것은 훨씬 더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비를 맞으면 병이 더 많이 생겨갖고 약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하우스하고 비가림하고 그냥 노지하고. 아이 그 꿀들 드셨나요? 오늘 뭐 점심에 꿀 한 숟가락씩 정도 드셨나요?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노지재배라는 것은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짓는 거예요. 사실은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수확할 것이 수확이 앞으로 한 보름 이내 정도 남았는데 2, 3일 정도 계속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수박의 품질이 좋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물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2, 3일 동안 비가 오므로 인해서 식물 이파리에서 양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박에 있는 양분까지 뺏어 먹는 상태거든요. 그게 절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런데 비가림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비를 안 맞잖아 얘가. 조금 스며들긴 하겠지. 양쪽에서 스며들긴 하겠지만 그냥 직접 맞는 것보다는 훨씬 적죠. 그러니까 당연히 후기에 가가지고 뭐 그 품질을 높이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또 작년에 우박 왔죠. 제가 우박을 쓸 무렵에 여기 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국의 수박을 그 지도하는 이런 그 지도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지도부 모임인데 그때 이제 여기 온 기회가 됐었는데 비닐을 씌워놓으면 우박 내리면 내리는 거지. 내 수박에 우박이 와서 비닐을 찢고 들어가고 들을 정도 그 정도 우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가림 하우스를 하실 때 조금 비닐을 얇은 걸 쓰시는 것보다는 장수비닐이라고 있거든요. 좀 두꺼운 거. 그리고 한 번 씌우면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비닐이 있어요. 두꺼운 비닐을. 그런 비닐을 쓰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비닐 교체하려면 교체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인건비가 아주 비싸다 보니까. 그런 하우스 형태로 해보면 이런 자연재해도 훨씬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람 불어서 수박농을 막 날아가는데 비닐 싹 닫아놓고 바람 부는 반대쪽에만 조금 열어놓으면 하우스 날리지도 않고 수박농을도 하나도 안 나오고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조금 불편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하우스 했더니 예? 더워요. 더워. 이게 자연 조건 하에서 그냥 우리는 어상천 수박이 단양은 잘 몰라도 수박하는 사람들은 어상천을 압니다. 고창 수박 하잖아요. 고창 수박. 그리고 뭐 하만 수박 얘기하는데 거기는 무슨 단이지만 단양은 단양 수박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어상천 수박이 훨씬 더 유명하거든요. 7월 말 8월 달에 나온 수박으로. 거의 예전에는 여기 수박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전국 수박이. 그런데 지금은 어디 수박이 마무리되는지 혹시 아세요? 다른 동네도 알아야지. 양구라고 들어보시죠? 양구에서 수박 하나가 심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수박을 심기 시작했어. 근데 거기서 더 온도가 떨어지죠. 더 늦게까지 가면서 마지막 수박이 양구 수박이 되는데 양구 수박 같은 경우에 되게 비싸게 잘 팔아요. 어상천 수박 자리를 뺏어가 버렸어요. 얘들이 지금. 그런 입장인데 하우스를 농사를 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노지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35도가 올라가도 35도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덥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하우스 안에는 외기가 35도 올라가면 하우스 안에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안 들어가봐서 몰라요. 그죠? 아직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예? 뭐 옆에를 열어놓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40도는 넘습니다. 최소한 40도는 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하우스를 이제 여기서 지으실 때 비가 안 올 때는 거의 노지에 가깝게 관리할 수 있는 하우스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옆에까지만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이렇게 하우스가 지어지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데까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올리는데 측창이라고 하고 그걸 올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하고 또 위쪽에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휘어지는 부위에서 열리게 비 올 때는 닫히게 조금 돈이 더 들어요. 무슨 돈이 더 드냐면 개폐기가 양쪽에 들어가야겠죠. 개폐기가 들어가고 또 뭐 이제 그 모터를 자동 모터로 해야 될 테니까 그거 가격도 더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더운 데 가서 일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만 적용될 게 그 겨울철에 농사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우스를 그냥 다 쳐져 있는 상태로 주다 보면 눈이 많이 오면
아무리 내재형으로 지어도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는 그냥 다 말아서 올려놔버려요. 안쪽으로. 그래서 눈 다 그냥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여름에 농사 지을 때도 이거를 해가 떠 있고 맑은 날은 무조건 올려놓고 노지처럼 그렇게 하고 비 올 때만 싹 덮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급하는 하우스를 하시면 하우스 안에 더워가지고 일 못할 소리는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방법적으로 우리 뭐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그 팀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제안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하우스를 하시면 훨씬 좋겠다. 피해가는 부분들. 그런데 이 하우스가 마냥 그냥 여러분들이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노지하고 다른 부분이 노지는 한번 밑거름을 집어넣고 거기다 나중에 추비도 주고 이렇게 농사를 지시고 나서 다음에 또 그만큼 넣으셔도 별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쉽게 나갈 거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우스는 내가 올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됐어. 수박 크기가 막 원하지는 않지만 9kg, 10kg까지 다 크고 굉장히 농사가 잘 됐어. 그러면 내년에 농사 질 때 어떻게 지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이야, 이런 분이 계시네. 대부분은 어떻게 다 말씀하시냐면 내가 작년에 넣은 만큼 넣는다 그래. 근데 진짜 현명하신 거예요. 내 하우스에 비료가 있는데 내가 금년에 줬어요. 그거 얼마큼 먹을까? 최대로 많이 먹으면? 최대로 많이 먹는다고 쳐. 100을 줬어. 100 중에 얼마나 먹을까요? 이야, 근사치입니다. 최대 많이 먹으면 40% 정도가 먹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 60%는 하우스에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모래 땅이라 너무 물이 잘 빠지고 물만 주면 수술 빠지는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흙이나 아니면 황토나 이런 땅들은 물 빠짐이 잘 안 되는 땅들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하우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우스의 문제점은 이게 한번 내가 밑거름을 얼만큼 넣어서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됐다 하면 그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분을 2.5톤 한 마디기에 여기 200평에 넣어갖고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됐다. 그러면 올해도 그 우분을 2톤을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뭔가 깨름직해. 마치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는 2톤을 넣으면 작년보다 더 나빠지는 거고 또 내년에 2톤을 넣으면 더 나빠지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전에 하우스 수박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하우스를 설치해놓고 5년에 한 번씩 다 이사 다녔어요. 왜? 땅에 거름이 많아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우스 지어서 20년 되고 그대로 농사를 잘 짓겠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땅 관리를 하는 거예요. 토양 관리. 이 땅에 거름이 많구나. 아니면 적구나. 더 줘야 되는구나. 주지 말아야 되는구나. 주면 뭐만 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농사를 지어도 잘 되는 거야. 부족한 것만 채워주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하우스하고 노지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벌써 졸리세요?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졸리시면 저는 강의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데 졸리시면 눈은 감으시고 코만 골지 않으시면 된다. 코를 고르면 옆에 분이 스테레오로 들려가지고 좀 강의에 지장을 주니까 코만 골지 않을 정도로 눈 감고서 주무시는 건 괜찮다. 그리고 정 힘드시면 일어서서 뒤쪽에 일어서서 이렇게 강의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서 3시간 오고 3시간 가고 몇 시간 제가 강의를 하느냐 그랬더니 오고 가는 시간에 뭐 반도 안 되게 강의를 하라고 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급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다른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이건 하우스 수학인데 하우스 수학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내가 하우스에 내려보니까 노지할 때보다 이파리가 어떻게 더 그냥 얇은 것 같아.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노지할 때 이파리가 두툼두툼하게 그냥 시커멓게 좋았는데 하우스에 들어가니까 왜 이파리가 이렇게 얇아지지? 수박 되게 농사 잘 진 거거든요. 수박하고 수박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사이가 없을 정도로 반드시 수박 농사질 정도면 수박 굉장히 잘 키운 거거든요. 당도도 물론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수박 이파리는 왜 이렇게 시원찮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수학계에 가가지고는 수학 이파리의 색깔이 연한 색깔로 변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야지 당도가 높잖아요. 그런 건데 일반 노지보다 틀림없이 하우스의 수박들은 자기가 영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연해지는 게 맞습니다. 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식물은 이파리를 햇볕을 받아갖고 이파리 양분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그 양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쓰는 것은 노지보다는 하우스에서 이파리가 쓰는 양분이 훨씬 많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도 노지보다가 온도가 높으면 높았지 절대 낮지 않아요. 제가 옆에를 막 다 올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높습니다. 그래도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파리가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써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연할 수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그 수박을 못 키우고 할 정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렇다는 거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강의하기 전에 좀 여쭤봤더니 이쪽 지역은 아직도 모두 육묘를 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묘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수박 주산지라고 하는 동네에서 육묘하는 사람 1도 없습니다. 거의 100%가 다 육묘장에 맡겨놓고 나는 팅가팅가 하다가니 심을 때 되면 그것다니 그 받아다가 심고 있는 추세인데 내가 묘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묘를 큰 묘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육묘장에는 지금 49까지 나오거든요. 요 트레이 하나에 40개 들은 묘를 쓰거든요. 그렇게 쓰는데 내가 키우면 40짜리 안 쓰시잖아요. 뭐 32구로 쓰든 그거보다 더 작은 묘의 뿌리가 클 수 있는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묘는 더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이 넓을수록 뭐가 있냐면 적심을 해서 정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적심해서 정식하시나요? 정식해놓고 적심하시나요? 예? 적심하고 원줄기 재배를 하시니 원줄기 재배를 하실 경우에는 적심할 거 없이 적심 안 하고 그냥 재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실 원줄기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수박 그 농가분들 중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원줄기 재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줄기에서 수박을 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시는 것보다 빨라요. 그 대신에 뭐야? 똑같이 못 키우면 수박 달리는 것이 여기도 달리고 저기도 달리고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원줄기 재배를 하면서 수박을 일정하게 착과를 시키는 분들은 정말 기술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대부분의 지역은 다 적심합니다. 적심해서 아주순 키워요. 아주순 키우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육묘를 하시고 계시다고 해갖고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직 육묘를 하고 물론 지금 육묘 공정 그 프로 육묘를 이분들이 그 육묘 가격 자체가 이제 농업인들이 육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올리더라고요. 계속 올리다 보니까 너무 비싸 사실. 내가 육묘를 하면 그 비용의 반 이하에서 사실 육묘를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비용 들어가는 거. 그런데 내가 육묘를 안 하기 시작한 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격이 비싸도 어떻게 해야 돼? 사와야지 뭐 할 수 없이.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에 밀가루를 없을 때 못 먹었잖아요. 근데 밀가루를 원유를 해줬잖아요. 미국에서 공짜로 막 적으면서 처음에 너무 밀가루를 많이 먹여놓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밀가루 도주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 똑같듯이 내가 안 하니까 이제 화교 부르는 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육류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봐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고 그랬을 때 그 묘의 균일도도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건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묘 사가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옆집에 육류 해주시는 분 계시죠? 누구네 집에 이건 제가 빼는데 하우스에다가니 그 묘를 정식하실 경우에는 비가림 하우스에다가 묘를 정식하실 경우에는 정식 육묘하다가니 그냥 다음날 갔다가 심는 것보다는 심기 전날 거기서 하룻밤 정도는 좀 재우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앞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은 이런 환경이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미리 그게 추울 때든 더울 때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일찍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육묘 환경은 되게 좋아요. 따뜻한 온도도 맞추고 다 하다 보니 실제 정식 환경은 쌀랑한 그 밀목이야. 이러면 얘가 그 적응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내가 살 집을 하루 전쯤 가서 미리 좀 살게. 그때는 그 박스가 없으시죠? 직접 육묘를 하시다 보니까 이동하시는 방법이 어쨌든 그냥 플러그치 놓고라도 하우스 바깥에 비닐만 덮여 있는 상태에서라도 갖다 놓고서 하룻밤 정도 재우시는 것이 괜찮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 잘 하시겠지만 묘가 아프면 좋은 묘, 좀 현찮은 묘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묘를 좀 골라 심는 게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끼리 싹 몰아서 심으면 좋은 거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거, 안 좋은 거 막 섞어 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막 진짜 어떤 놈은 이만큼 컸는데 어떤 놈은 아직 못 크고 있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맞추기 어려우니까 좀 골라 심는 것이 좋다는 그 정도 수준만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지든 시설이든 정식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지라고 해서 지금까지 나는 뭐 토양검사 안 받는다. 저는 수박농사 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검사라고 생각해요. 그 토양검사 하는데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흙만 채취해서 기술센터에다 갖다 주면 거기서 기술센터에서 돈 10원도 안 받고 무료로 다 해줍니다. 이 토양검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 땅에 지금 수박을 심었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냐 그렇지 않은 조건이냐를 좀 아는 거예요. 웬만하게 자랄 수 있냐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조건이냐 이런 것을 아는 건데 이것을 조금 소홀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시설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밑거름 주기 전에 토양 검사를 하는데 이 토양 검사를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문 앞에 가장 가까운 데 가고 조금 떠다가 갖다 줘? 좋을까요? 별로는 좋겠죠. 최소한도 하우스가 이게 한 동이면 이렇게 지그작으로 가면서 한 대여섯 군데 조금씩 뜨세요. 조금씩 겉흙 말고 겉흙 약간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좀 떠가지고 그늘에다가 좀 말리시면 돼. 그늘에다 말리셔가지고 그 기술센터에다 갖다 주면 거기서 다시 다 먼지가 뽀얗게 나도록 다 말려서 부셔가지고 완전히 그 가루 상태로 만들어서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서 검사를 해봅니다. 아 얘는 지금 상태가 어때? 우리가 그 농협이나 뭐 개인적으로든 건강진단은 2년에 한 번씩 잘 받으시잖아요? 안 받으시나요? 받죠? 그러면 내가 그 농사짓는 땅의 건강도 받아야지.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받으세요. 꼭. 그리고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렵지 않은 내가 이 수박농사를 짓기 전에 땅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땅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1년에 2번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2번 받는다고 돈 내지 않습니다. 뭐 3번을 받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이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는 길에 갖다 주고 그리고 일정 기간 되면 시골 정도 이 정도 되면 결과가 딱 나오거든요. 건강진단서 했는데 그 결과에 뭐가 안 좋다 하면 어떻게 해요? 고치잖아. 조금씩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잖아. 그렇듯이 토양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양분이 많다고 하면 아마 덜 넣으실 거고 적다고 하면 더 넣으실 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토양검사이기 때문에 토양검사를 하시는데 사실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에 보면 수박의 적정한 pH는 6.0에서 6.5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제 경험상으로 뭐 30년 가까이 수박 농가들 쫓아다니면서 토양검사를 해보고 농사를 잘 짓는 땅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오히려 5.5에서 6.0 사이가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6.0에서 6.5보다는 5.5에서 6.0 사이만 되면 수박 농사는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약간 지금 우리가 기준의 중성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약간 산성 쪽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물론 5.5 이하로 떨어진 데는 여기 수치가 pH라는 이 수치가 5.5 이하인 경우에는 뭘 넣어야 돼요? 석회 넣으면 돼요. 석회.
우리가 칼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토석회든 아니면 요즘 석회 들어있는 비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런 석회를 집어넣어가지고 칼슘도 올라가고 토양산도도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만들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6.5 이상일 경우에는 절대로 산도가 높아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산도가 높아지지 않게. 그런데 6.5 이상인데 나는 석회를 하나도 안 넣는데 산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나는 석회 안 넣었어. 소석회, 고토석회, 석회라고 들어가면 나 하나도 안 넣는데 이게 산도가 자꾸 높아져. 내가 넣기는 넣었어. 그런데 뭔가를 폐화석 이런 것도 말고 비료 맞습니다. 50점 맞습니다. 비료 중에서 용성인비라는 비료가 있죠. 용성인비 넣으시죠. 가끔 넣으시죠. 이 용성인비라는 것은 만들 때 지가 인산 성분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칼슘하고 결합을 해서 만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용성인비를 좀 많이 넣을 경우에 내가 원치 않는 산도가 알칼리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는 나는 하나도 안 넣는데 그래서 용성인비도 잘 보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넣으시는데 사실 수박에 용성인비가 많이 인산이라는 비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토양 검사 결과에 따라서 밑거름을 넣으실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60점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하는 분하고 60점 이상 뭔 소리야? 내 땅은 내가 잘할지 검사를 받아와야 알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계에 있을 때는 잘 될지 아니면 잘못될지 경계 왔다 갔다 할 때 약간 안 되는 쪽으로 쏠려버리면 이상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운데 쪽에 좋은 쪽에 있으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용서될 수 있잖아요. 좋기 때문에 자 이거에 의해 가지고 밑거름을 넣으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뜻이고 우리가 논에다 넣으라고 규산질 비료 나오죠. 규산질 비료 논에다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를 하우스 하는데 아니면 수박에도 넣으니까 어떤가 해봤더니 이게 사실 규산질 비료는 토양 산도 교정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는 규정인데 내 땅은 너무 산성이야. 그럴 경우에 고토석회 이게 고토석회라는 이런 종류인데 이 규산이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넣으니까 산도도 높아지는 것 뿐더러 조금 너무 쭉쭉 늘어나던 게 이파리도 막 쫙 늘어나던 것이 훨씬 좀 짱짱하게 크는 특히 하우스에서는 노지보다 하우스에서는 그런 또 영향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산도 교정 목적으로 pH 교정 목적으로 해갖고 석회를 냈을 때 규산을 넣어도 괜찮다. 그 대신에 넣으라고 하는 말만 듣고서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많이 넣으면 토양 산도가 한 8 정도 올라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수박 끝순이 전부 다 만이파리처럼 고라니게 버려요. 그리고 안 커. 아기가 그냥 붙어 있어요. 순머지는 아닌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토양 산도가 무조건 석회를 넣어가지고 막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은 이 낮은 쪽보다 못지않게 해롭습니다. 결국은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산도가 6.0 이 정도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 산도를 높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하셔야 돼요. 노지는 하우스. 근데 일반적으로 노지는 대부분 토양 산도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높은 거 어디에? 하우스예요. 시설입니다.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서 쉽게 나가야 되는데 안 쉽게 나가고 계속 집적이 되다 보니까 되게 높은 쪽으로 낮아서 문제되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높아서 문제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낮은 것을 높이는 거 쉬워요. 그죠? 소석회든 생석회를 넣지 마시고 고토석회든 이런 용성비료를 넣어가지고서 올리기는 쉬운데 이 산도가 쫙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 내리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산이 들어가야 돼요. 황산, 황산가리도 황이 들어있는데 이런 산 종류를 집어넣어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거기다가 30-40kg 집어넣어갖고 게임도 안 됩니다. 하우스 한 종류. 그렇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것이 그냥 이상적으로 좋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니 내 땅을 너무 산성화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 알칼리수가 산성으로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냐면 대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넣는 미끄럼을 뭐 넣으시나요? 여기? 예? 포대거름, 유박, 우분이나 뭐 돈분 넣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시죠? 그러니까 우분이나 돈분이 완전히 발효되지 않고 막 냄새 막 많이 나는 상태, 이 상태에서 넣으시면 가스도 나지만 가스 피해를 안 입더라도 토양이 많이 산성 쪽으로 갑니다. 지금 유박 말씀하셨는데 유박도 하우스 기준에서 200평 기준에 갖고 한 12포에서 15포씩 한 2년만 넣으면 토양 산소가 뚝 떨어져버립니다. 근데 유박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뭐이든 농사가 천천했는데 이거 유박 15포씩 한 통에다 넣으면 이거 20kg잖아요. 20kg 15포면 300kg잖아요. 그렇게 넣더니 농사 기가 막히게 잘 되네. 무조건 15포야. 이게 배운게 15포야. 사실 15포를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유박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지든 시설이든 매년 꼭 검사하셔야 됩니다. 유박 사용하시면 이거는 뭐냐면 토양 산도가 무조건 산성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유박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이걸 얘기를 안 해줘. 몰라서. 저는 어떻게 알았냐? 유박 개성도하고 농사 버리는 사람 보고 알았어요. 왜 버리는지. 토양 산도를 재니까 4.5야. 4.2, 4.5. 죽어 그냥.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토양 산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유박은 토양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토양 산도를 떨어뜨릴까? 산성 쪽으로 만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소똥, 돼지똥을 넣었더니 토양 산도가 떨어질까? 어떤 이유일까요? 그나마 축협이나 농협이나 해서 나오는 포대탭이 있죠. 포대탭이는 덜합니다. 네. 그래도 조금 발효를 시켰다고 한 거야. 그거는. 그런데 발효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유박은요. 오래 쓰는 유박은 작년에 사다 놓은 유박 오래 쓰면 좋을까요? 혹시 작년에 유박 쓰다 나왔는데 올해 그거 그냥 넣으면 어떨까요?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유박은 우리가 음식으로 치면 생식이야, 생식. 응? 땅에 들어가서 발효가 일어나. 유박을 뿌리고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막 뽀얗게 곰팡이가 피죠. 그게 뭐 해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유박이 발효되는 거예요. 이 발효의 과정에서 질산이 나와요. 질산. 이 질산이 땅을 산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경우에는 무조건 토양산도가 떨어지면 돼요. 대체를 안 시켜주는 칼슘이 안 들어가면. 그러면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토양산도가 쭉 떨어져서 농사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미숙한 태비들, 우분이든 돈분이든 개분이든 냄새 뿔뿔 많이 나는 것들은 땅 속에서 발효가 되버리거든요. 이 발효의 과정에서 산이 나와요. 이게 질소 성분이 그 곰팡이가 피면서 질산태 질소로 바뀌거든요.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질산태 질소로 바뀌다 보니까 산이잖아요. 질소는 식물이 먹는 거죠. 이 산 성분 자체가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이렇게 올려놓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농사 지시는데 농사 뭐 5년, 10년, 20년 농사했는데 농사에서 잘못됐다라고 특별한 병에 의해서가 아니면 농사가 막 지금 뭐 이파리가 이상해요, 뭐 어때요 하고 가보면 대부분은 토양 상태가 건강하지 않아요. 다 어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게 좋아지는데 땅에다가니 내 인위적으로 막 이게 바꿔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근근히 어떻게 했냐? 이파리에다 얘가 진짜 지금 부족한 게 뭐고 이것만 이파리에다 집중적으로 적으면 그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 다만 다음에 되면 그 토양 검사를 해가지고 얘가 원칙적으로 원래 모질랄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다 채우자. 채우서 농사를 정장하고 훨씬 잘 되는 거죠. 당연히 잘 되는 거죠. 당연히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생겼다라는 뜻은 내가 가장 잘못한 부분은 내가 땅 관리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고쳐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음에 농사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박 언제 심으시나요? 우리 오상천은 5월 초. 5월 초에 오상천에 늦서리가 언제까지 오나요? 5월 10일까지 오죠. 논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늦서리가 4월 말이거든요. 물론 해에 따라 다릅니다. 해에 따라 다른데 만상이라고 하고 늦게 가장 늦게까지 오는 게 그런데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날 텐데 뭐 그 시기에 심었는데 서리 올 정도면 영하에 가까운 날씨라는 뜻이거든요. 영하에 가까운 날씨이기 때문에 심어놓고서 서리 내리면 얘가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죠. 무지하게 싫어하는 상황이겠죠.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가림 하우스를 지어서 오상천에서 수박 농사를 짓는다? 수박을 빨리 따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우스는 노지보다 무조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온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내가 좀 더 빨리 수박 따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법니다. 노지 수박 할 때처럼 그 시기에 나오게 해야지라고 수준으로 하세요. 그래야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어요. 작년에 8월달에 수박 시즌이 좋았는데 8월달에 수박 따신 분 노지니까 거의 그때 따시죠. 근데 하우스는 그보다 한 열흘을 빨리 땄을걸요? 빨리 따졌을걸요? 근데 빨리 했던 게 돈 더 벌었나요? 별로 돈 못 벌었어. 그리고 지금 기후가 그 더위가 늦게까지 더 가잖아요. 늦게까지 덥고 하기 때문에 수박은 사실 더위에 먹는 과일이거든요. 찬바람 싹 부르면 안 먹어요 사실. 4월달, 3월달에도 수박이 출하가 되지만 그 시기에 여기 계신 분들 3월달에 혹시 수박 드셔본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에 수박이 나오거든요 그때. 저쪽 그 경상남도 쪽으로는요. 잘 안 먹어 그 시기에는. 그 시기에 먹는 것은 어디서 먹을까요? 그렇죠. 무민인데 일명 뭐 단란한데 단란주점 뭐 이런데 이런 데서 먹는 거지. 그 시기에는 일반인들이 뭐 수박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 시기에 다 안 먹어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온도는 점점 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정식하시려고 하시는 생각들은 조금 버리시면 좋겠다. 이것이 정식 일찍해서 저온팬 한번 입어버리면 저온팬을 입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 오히려 일주일 늦게 하는 사람보다도 더 늦어져요. 특히 수박의 뿌리가 여러분들 하우스든 뭐 노지든 비닐 멀칭 해놓고 거기다가니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뜰다랗게 생겨놓고 동그랗게 뜰다란 그 지온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농협방 같은 데 가면 팔아요. 싸요. 몇천 원 안 해요. 그거 갖다가 이게 딱 꽂아놓고 보면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돌아가는 게 땅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온이에요. 땅의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거 보고서 한 뭐 10도 내외밖에 안 된다. 거기다 수박 안 큽니다. 절대 안 큽니다. 그건 내 마음이 급해서 빨리 심은 것 뿐이지. 그리고 나서 야간에 또 온도가 뚝뚝 떨어지고 이러면 내가 저온장에만 입어가지고 더 도태지고 태풍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땅의 온도가 얼마큼 확보가 됐느냐가 내가 수박 심을 적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노지보다 땅의 온도를 더 높일 수 있죠. 왜? 심기 전에 다 닫아놓고 멀칭 해놓고 후끈후끈 하게 할 수 있잖아. 바깥에는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땅의 온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심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노지하고 똑같이 해놓고 심으시는 게 아니고 지온은 이 대기 중에 그 기온보다 식는 것이 천천히 식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겠더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땅의 온도가 안 올라가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뭐 위에만 뜨끈뜨끈하지 밑에 보니까 뭐 쌀랑한 냉물이 있던데 어떻게 하면 정식하기 전에 땅에 수분이 있고 없고를 차이에요. 땅에 수분이 없으면 열이 소금 들어가지 못해. 근데 땅에 수분이 있으면 그 수분을 타고 열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그건 천지 차이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뭐 노지수박 하실 경우에 거기다 분소수든 뭐 이런 거 안 깔고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 분소수는 까시잖아요. 까시는데 하우스 수박에서는 하우스 수박에 노지 수박 하듯이 분소수든 점정호수든 이런 거 하나도 안 깔고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죠. 고랑이가 물대는 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분소수를 깔아야 돼, 최소한. 그것도 한 줄 깔 사람, 두 줄 깔 사람 있으면 저는 두 줄 깔아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제가 가보니까 정조구슬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거, 폭이. 그거를 한 두둑에 5개씩 깔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하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깔아가지고 내가 1번 주고 싶다 그러면 1번. 양쪽에 1번. 2번 주고 싶다면 딴 데 다 잠그고 2번.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불소수 앞에 호기실 주변에 하나, 그리고 나중에 수박 매달릴 그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 정도에 하나 깔아가지고 이 토양 중에 수분을 먹이는 거예요. 정식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 토양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식하게 한 열흘 전쯤에 우리는 살짝 주는 거예요. 살짝 줘가지고 땅의 온도도 높이고 토양 중에 좀 이렇게 들떠있는 것을 물을 위에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가라앉아야 됩니다. 자, 가라앉은 상태에서 정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노타리 쳐가지고서 어제 노타리 치고 오늘 비닐 쓰고 내일 갖다 신고 이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야. 아주 나쁜 건데. 토양을 안정화시킨다고 하는데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돼? 수분이 있어야지 안정이 돼.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스 피해 혹시 입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스 피해가 이파리의 가스 피해는 노지에서는 나올 리가 없어요. 안 나와요. 왜? 그런데 하우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닫아놓으면 하우스 안에 가스가 모여지면 가스 피해가 날 수 있어요. 특히 터널을 할 경우에 터널을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치면 요 안에 미스테이지 이런 걸 많이 넣으면 나중에 이게 가스팬인지 아닌지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있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있는데 그걸 하나 잘라다가 여기다 딱 물에다가 이 터널 안에 있는 물 있잖아요. 물방울에 딱 대보면 빨간색으로 팍 빼면 가스팬. 그래서 산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산성. 이게 산성인데 그런 가스팬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길센터에서 미생물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토양 중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맹물 주는 거보다는 미생물 조금만 잘 넣으세요. 미생물이 뭘 할까요, 걔들은? 미생물을 식물이 먹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그 미생물의 역할은 뭐냐면 땅 속에 있는 식물들의 영양분을 잘 먹게 잘 부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료가 있는데 지금 이거 부용화됐어. 못 먹어. 이 비료를 미생물들이 막 딱 부셔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미생물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무료로 나눠드리잖아요. 많이 갖다 넣으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식물 입장에서 보입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입에다 막 사정없이 뿌려대면 어떨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게 초생화 너무 센 사람도 있죠. 그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초생화 별로 안 좋아. 그분들은 미생물 위에다 뿌리잖아? 초생화가 더 나빠져. 미생물을 뭘 먹고 산다고 했죠. 뭘 먹고 사는데 식물 이파리에 있는 양분을 지가 먹어버려. 그러니까 더 나빠진 거야. 근데 너무 과하게 시커먼 데다는 그거 뿌렸더니 색깔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싹 들어오는 거야. 그건 좋고 나쁘면 그런 건데 이파리는 뿌리지 마시고 땅에다가니 계속 밀어서 넣으시면 다 보약입니다. 돈 들어가는 일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정식 전에 지온을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 다 잘하고 계신데 정식 전에 땅에다가 이제 살충제 섞어서 넣어서 하시고 근데 하우스 재배에 약간 불리한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틀림없이 하우스 재배를 하면 병은 적습니다. 비료 안 맞기 때문에 병은 적은데 축은 어떨까요? 축은 심하겠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왜? 아무래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진딧물이 되는 응애들 이런 것들이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세대가 단축돼요. 그래서 진딧물이나 응애나 이런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총체벌력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세대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한 번 농약 쳐가지고 방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방 부화된 놈도 있고 지금 이제 좀 이따 죽을 놈도 있고 여러 세대가 있다 보니까 약을 치면 부화돼서 조그만 유충인 상태는 다 죽습니다. 약만 맞으면. 그런데 알은 안 죽어요. 그럼 다음에도 알이 부화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해충 방제는 초기부터 철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토양살충제나 이런 거 넣으시는 거고, 정식하시기 전에 구멍 뚫어 놓으시고 거기다가니 우리 코니도 입제 있잖아요. 코니도 입제. 코니도 입제 그냥 그만큼 요 세 손가락으로 장갑 끼고 세 손가락으로 잡아서 톡톡톡톡톡 놓고 지나가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진딧물 오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옵니다. 왜요? 이 코니토라는 성분을 몸에서 딱 수박이 흡수를 하고 있어. 진딧물들이 옆에 날면 저기 가면 죽는데 약 안 가. 근데 그 효과 지속 기간은 약 한 달. 우리 생각에는 수박 딸 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박 딸 때까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수박에도 있는데 약성분이 수박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제를 그런 식으로 정식하시기 전에 활용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토양검사 왜 유박을 넣을 건지 볏짚을 넣을 건지 또 그 단계를 넣을 때 내 땅은 예를 들어서 가리만 부족해. 가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리가 두 가지 가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황산가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염화가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화가리하고 황산가리의 다른 점은 뭐냐면 노지에다 재배하실 경우에는 염화가리 하셔도 돼요. 사실은 하셔도 되는데 원예작물은 원래는 황산가리를 쓰라고 돼 있고 그 수도 그러니까 물을 대서 재배하는 벼나 이런 것들은 염화가리를 쓰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염화가리를 그냥 마늘밭에 뿌렸더니 마늘을 불구하고 좋기만 하더만 노지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우스에다가 염화가리를 계속 쓰시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가리는 먹습니다. 식물이. 그런데 남는 건 뭐예요? 염기만 남는 거예요. 이 염기는 씻어내주지 않는 이상은 땅에 계속 남아져요. 그래서 황산가리를 쓰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일단 지었다 그러면 거기는 절대 남의 염화가리 넣지 않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염화가리 넣지 않기. 황산가리 넣기. 황이라는 경우 황산가리는 황하고 가리하고 이렇게 들어있는 비료잖아요. 화학된 비료인데 가리는 식물이 먹어요. 황도 식물이 먹으면서 토양 중에 남아있어요. 토양 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이 많은 데다가니 칼슘을 많이 뿌리면 어떤 현상이 되면 칼슘하고 황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요. 그래서 석고가 돼요. 석고. 황산 칼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별로 그럴 일은 없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 하여튼 토양 중에 황이라는 성분 자체도 식물이 필요로 거예요. 불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황산가리 쓰는 게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자, 요 용성인비가 인산이 17% 들어있는데 나는 인산만 넣는다 생각하고 용성인비를 넣는데 인산이 17%, 보토, 마그네슘이 15% 그리고 알칼리군, 칼슘이 40%가 들어있는 게 용성인비예요. 지금. 인산 부족하다 용성인비 열심히 넣었더니 뭣도 높아지더라? 얘도 높아지고 얘도 높아지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 요리조리 하실 때는 거의 복합비료 사용하시잖아요. 복합비료를 사용하시는데 땅에 복합비료를 넣어가지고 하자가 없는 땅들은 복합비료를 쓰시는 게 맞아요. 왜 어렵게 해? 그런데 토양검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산이나 질소는 검사는 않지만 인산이나 전체적인 비료 양이 높은 상태가 되면 질소도 높은 거거든요. 높은 상태고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보니까 가리야. 그런데 가리 한 가지만 넣으면 돼. 그런데 가리도 많아. 가리도 많은데 인산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인산을 넣을 수 있는 쪽으로 이게 비료를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넣고 그냥 올해 복합비료 2포니까 내년도 2포, 9년도 2포 이렇게 가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계속 많아지고 어떤 거는 부족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들이 골고루 잘 못 먹습니다. 비료들끼리 싸움을 하는 소리 들어봤죠? 어떤 비료가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비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는 거를 비료 싸움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힘이 가장 센 놈이 누구냐면 질소예요. 질소라는 비료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아시잖아. 왜 얘기 안 하시죠? 요소에 들어있죠. 우리 요소 쓰잖아요. 또 유황. 요소 유황은 우리가 싸게 쓰는 이런 비료들인데 요즘
비료들 중에서 되게 비싼 비료도 써보시는 분 계신가요? 한 포에 한 5만 원, 6만 원 막 넘어가는 비료들 많이 쓰세요? 뭐 좋다고 쓰시죠. 일단은 마음이 그런 거야. 비싼 거 쓰는 게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 비료들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추빈을 하실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물에타나 물풀에나 이런 성분들이 추빈은 질소와 관리된 것이거든요. 근데 뭐 17-017 이게 이제 그 보통 그보다 좀 낮은 게 있어요. 12-0 12도 있는데 똑같아. 그거는 비료의 양이 몇 퍼센트 들어있냐 그 차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질소와 관리 비율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 땅이 질소는 너무 많고 가리는 너무 적다 하면 비료를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냐면 질소는 조금 들어있고 가리는 많이 들어있는 거 줘야 되죠. 거꾸로 가리는 많은데 질소는 적게 들어있어. 그럴 경우에는 질소는 좀 많이 들어가고 가리는 적게 들어있는 거 줘야죠.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너무 진지하시거든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잘 크게 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조금 비싼 비료를 쓰지만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안정적인 생육이 한다. 근데 우리가 비료 파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초기에는 이건 초기염이니까 질소 많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 줘. 그리고 나중에 후기에 가서는 질소 조금 들어 가리 많이 들고 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요. 되게 비싸고 그런 비료가. 근데 그게 맞는 사람도 있는데 다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그냥 균형적으로만 줘도 무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비싼 비료 이렇게 사실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미량 요소 중에서 다른 비료하고 다르게 붕소라는 비료는 여러분들이 붕사 있죠. 붕사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는 하우스 하실 경우에는 노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한 동에 1kg씩만 뿌리면 돼요. 1kg 뿌리기가 어려워, 그죠? 아유, 1kg 너무 하는 걸 들고 이거 한 동에 2kg 어떻게 다 뿌려? 이게 째로밖에 안 되는 노예 뿌려 이 얘기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건 방법을 찾으셔야지. 어떻게든지 간에 좀 골고루 뿌려주면 이거를 하우스 농사지면서 이 붕사비료를 2, 3년 안 뿌리다 보면 이 붕소라는 성분이 생리장애를 일으키는 거에 80%가 붕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생리장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2, 3년에 한 번씩은 꼭 뿌려야지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뿌려주시면 그 값을 충분합니다. 붕사를 꼭 사셔야 됩니다. 붕사는 아니에요. 붕사는 물에 타서 쓰는 거예요. 붕사는 모래사자거든요. 붕소 성분을 모래에다가니 이렇게 묻혀놓은 거야. 이거는. 그게 붕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셔다가니 뿌리셔야지 가능합니다. 이 붕산이라는 것은 물에 타서 여기 팔에다 이렇게 옆면시비를 해주는 건데 어떤 생리장애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만 갖다가 물에 타가지고 뿌려만 줘도 훨씬 나아졌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농약방에서 파는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 있죠.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에 10중 8구는 다 그게 들어있어요. 붕산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도 영양제처럼 쓰고 싶다 하시면 그 붕산이라는 것을 한 7, 8천 원 할 거예요. 500g에. 그걸 사셔다가니 물에 타서 뿌리시면 돼요. 이파리에다 뿌려주시면 어떤 그런 생리장애를 예방할 수도 있고 혹시 장애가 날 것을 미리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게 이 붕산은 반드시 따뜻한 물에 녹여야 됩니다. 찬물에 녹이면 둥둥 뜹니다. 안 녹아있죠. 그래서 커피포트에다 물 한 컵에다가니 그리고 이거는 다른 비료하고 다르게 많이 넣으면 절대 안 돼. 다른 비료들은 물 한 발에 보통 40에서 60g씩 넣죠. 이거는 최대 많이 넣으면 20g 이상 넣으면 안 돼. 좋다고 하면 많이가 좋은 걸 사면 절대 안 넣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절대 농약하고 섞으면 안 됩니다. 농약 섞으면 약해갑니다. 넣으라는 얘기만 듣고서 가시면 곤란해요. 넣었을 때 주의점을 꼭 들이셔야 돼요. 농약하고 섞으면 백발백중 약해납니다. 그럴 때 그 한 가지만 그렇게 쓰시면 안쓴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영양제 막 사다 쓰지 마시고 내가 영양제로 사용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상한데 영양제도 500g 한 봉지에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싸요.
그런데 뭐 이상한 거 들어있다고 하는 것들은 비싸. 여러 가지 들어있는 영양제가 사실은 가장 좋은 영양제. 그것들은 가격이 500g에 10,000원을 넘어가지 않아. 거의 7, 8,000원밖에 안 해요. 500g 한 봉지 사면은 500에다가 500통 명함통에다가 타서 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은 좋은데 몇만 원짜리 쓰시는 것은 좀 별로 이렇게 권장 않고요. 특히 이 말통에 들은 거 있죠. 말통에 들은 게 좋다고 막 갖다 쓰시거든요. 근데 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좋지 않은 것 같고, 딸기든 수박이든 뭐 토마토든 오이든 뭐 할 것 없이 요즘 여러분들 수박도 큰일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말통에 들어있는 것들이 생장 조정제라고 호르몬제 있잖아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그래갖고 이거 크면 수박이 이만큼 더 큰다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죠. 그건 대부분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비싸게 받아요. 그리고 실제 수박도 좀 더 크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수박들은 조금 저장 기간으로 치면 일반 그냥 재배한 거 한 5일 있다가 먹는 거하고 그 호르몬제가 들어간 쟤를 집어 넣어가지고서 재배한 수박을 한 5일 있다 먹는 거하고 천지 차이. 이 호르몬제 들어간 수박들은 나중에 잘라서 먹으면 복수표지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속이 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들은 것은 사용하지 않으셔야지 여러분들 수박을 계속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딸기 뻥튀기 약이라고 그랬거든요. 딸기 속은 비어있는데 겉에는 말치말치한 굉장히 좋아. 근데 그런 딸기들 저장성 없습니다. 맛 없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자재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그걸 살 때 그 농약상이든 아니면 장사꾼이든 꼭 물어보세요. 호르몬제 들어있는 거냐 아니냐. 본인이 모르면 그 판 데다가 만드는 데다가 확인을 해달라. 왜? 그 바깥에다는 호르몬제 들어있다고 하나도 안 써있어요. 지베렐린, 오옥신 뭐 이런 거 들어있다고 원래는 써야 되는데 안 써 하나도. 등록을 일양유소 복합비료로만 등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양 심의 처방한 거예요. 토양 심의 처방을 해보니까 자 여기는 이게 적정 범위 6.0, 6.5로 나옵니다. 적정한 범위는 요 위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토양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수치들은 이 밑에 있는 수치들이에요. 근데 여기 색깔이 이쪽이 흰색이고 요 가운데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요 적정이라는 범위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야? 토양 산도가 4.6밖에 안 나오네. 유기물은 한 25에서 30 정도는 좋다고 하는데 31이야. 좋네 아주. 유효 인산은 400에서 500이라는데 137이야. 칼륨 0.7이라는데 0.3 반밖에 없네. 칼슘도 5.0인데 4.6이니까 조금 적네. 마그네슘도 이 정도네. 그런데 전기전도 돌아가가지고 비료 총 전체로 들어있는 것은 기준치보다 약간 많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조건이 만약에 토양이 만약에 내 검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얘입니다. 얘만 적정 범위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다른 부분들을 인산 137 이 정도인데 적정은 400이라고 하는데 137에 농사가 안 될까? 아무 문제 없어요. 유인산은 원래 분석한 거에는 400에서 500이라고 하는데 100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수박 농사지인데 아무 관계 없어. 어쨌든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항산화물을 보충해 주면 되겠죠. 마그네슘, 항산 마그네슘 보충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무조건 복합비료를 넣는 방법으로 하면 요게 안 올라갑니다. 인산하고 칼륨하고 질소는 높아지겠죠. 그냥 20에서 10에서 17면 높아지겠지. 얘는 높아지겠죠. 근데 얘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토양 검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요 토양 산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요거만 맞춰주고 다른 거 안 맞춰도 상관없어. 그래 농사 돼. 근데 요거 안 맞추고 농사 지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됐든지 잘 관리가 돼가지고 토양산도 일정하게 같이 원하는 대로 돼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든 낮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건 어때요? 이런 토양검사할 때 이렇게 나왔어. 자, 적정 범위에 거의 들어있고 약간 많은 쪽이야. 그런데 문제는 전기전도에서 전체적으로 빌어드리는 양도 되게 많아. 저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정식하기 전에 이렇게 토양검사 결과가 나왔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처방을 할까요? 네? 미생물만 넣으라? 좋으신 얘기였습니다. 토양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 농가분이 밑거름 안 넣으려고 할까요? 내가 검사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나는 밑거름 안 넣겠다 하는 분들 없어요. 자신있게는 안 넣겠다. 한 분, 두 분, 세 분. 나머지 분들은? 네? 그렇게.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농사를 지어온 어떻게 보면은 그 고착화된 부분이에요. 이런 만약에 토양에다가 전 내기라는 거예요. 그 농가하고 이거 넣고 싶으면 넣어. 그런데 한동이라도 넣지 마. 만약에 네가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비교해서 농사가 네가 넣은 게 더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너한테 앞으로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넣으면 손해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넣으면 넣을수록 손해지. 절대 보태면 안 돼. 넣는다고 치면 그냥 유기물 있죠. 볏짚이나 이런 거. 그 포대태미도 유기물이라고 하지만 포대태미에도 질소, 인산관리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버리면서 넣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볏짚이나 집어넣으면 볏짚을 왜 넣냐면 여기 지금 그 전기전도들하고 이게 높기 때문에 이 높은 전기전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뭐냐면 질소거든요. 지금 현재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질소를 볏짚을 집어넣어가지고 볏짚이 발효되는 역할을 질소가 하거든요. 그래서 질소를 좀 낮추는 하기 위해서 볏짚은 또 땅속에서 어떻게 보약이잖아요. 유기물이도 다음에 다 유기물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볏짚만 넣어서 볏짚만 넣어서 잘 짓는데 잘 되는데 예? 근데 왕견은 집어 넣어가지고서 부숙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왕견을 이렇게 넣으세요. 넣으실 것 같으면 지금 그냥 비가림 하우스를 하시잖아요. 사람 다니는 골 있죠, 골. 네? 사람들은 골에다가 막 뿌려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 밟고 다니는데 다리도 들어가도 좋고 그리고 이 왕겨도 수분을 흡수할 수도 있고 내뱉기도 합니다. 네, 왕겨를 골에다 뿌려놓으면 이 골이 쫙쫙 안 갈라져. 가물어도. 그런데 안 뿌려놓으면 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갈라지잖아요. 좀 가물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왕겨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갖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유기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두둑에다 왕겨를 집어 넣어놓으면 얘들이 발효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에 뿌리가 뻗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뻗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별로 쉽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여기 5분 빼놓고 나머지 분들 이런 조건인데 또 넣으시면 넣어가지고 비료값들 들어가고 뿌리려고 평값 들어가고 다 어디로 갔는데 나중에 수박은 더 안 줘. 많이 있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뷔페 가가지고 뷔페에 거기 있는 음식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내가 먹을 양밖에 못 먹잖아요. 식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에 있는 부위에 비료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먹는 양이 적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짜면 짤수록 못 먹잖아요. 똑같아요. 잘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간을 맞춰주는 게 너무 싱거우면 물을 많이 먹겠지. 근데 적정 그 농도를 맞춰주면 먹고 비료도 먹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요런